이 주제는 그 미국의 최근 지적재산권 동향, 그것도 이제 비즈니스 매스 특허의 이제 특허성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발표를 해주실 텐데, 이 주제의 발표와 토론을 맡으신 분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발제는 미국의 롭센 그레이 러펌에서 오신 그 이한용 변호사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지정 토론은 두 분이 해주실 텐데요. 먼저 그 대법원 재판 연구관이신 우리 박태일 부장판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학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의 우리 조희경 교수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그럼 발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롭센 그레이 이한용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학회에 와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Recent IP Trends in US 라고 크게 잡았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토픽을 하기보다는 조금 주제를 좁혀서 Patent Eligibility 또는 주로 이제 발명의 성립성,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발명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게 최근 한 10년 넘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논의가 됐는데 금년 6월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당히 그 내용을 잘 드디어 이제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판결이 나오면서 바로 아주 즉각적으로 연방 항소법원 2심인 또 연방 지방법원 그리고 특허청에서도 굉장히 그 영향을 받은 그 결과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 사정에서도 또 그다음에 소송에서도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저 로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직 한국에서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1865년에 설립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지적재산권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초기에 뭐 알려진 클라이언트로는 토마스 에디슨, 뭐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그다음에 그라이엄 벨 전화기를 만든 또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헨리 포드 그런 분들이 있고 제가 경력이 짧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같이 일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 한 11개 오피스에 지금 1,100명 정도가 지금 있고요.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분은 한 200분 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제 FTA가 체결이 되면서 2012년 한 2년 전에 저희 서울 오피스가 이제 개설이 돼서 주로 코퍼레이션이라든지 IP 리티게이션 쪽에서 주로 한국 기업들을 대리해서 미국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됐던 특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심, 그 다음에 2심인 Federal Circuit Court 디시전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기반해서 연방 스프링 코트에서 어떤 형식으로 최종 판결을 내렸는지, 그 다음에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된 어떤 로직, 리즈닝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포스트 앨리스, 그 앨리스 디시전이라고 돼 있는데 그 앨리스 판결이 나온 후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사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1980년부터 10년 단위로 연방 대법원에서 특허 케이스들을 몇 개나 판결을 내렸는지를 보면 점차 이렇게 증가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생각하는 특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patent eligibility 또는 그 특허의 성립성, 발명의 성립성,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101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간단하게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y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에 대해서는 다른 컨디션, 예를 들어서 뭐 한국과 비슷하게 신규성, 진보성 뭐 그런 것들이 인정받는 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상당히 간단하게 돼 있는데 간단한 것 같지만 또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판례를 보면은 그렇게 웬만해서는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하지만 세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는 것들은 laws of nature,
자연 법칙이나 natural phenomenon, 자연 현상.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앨리스 판결에서 문제 이슈가 됐던 abstract idea, 아주 추상적인 그런 내용,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실제로 영업 발명, 특히 비즈니스 메서드, 인터넷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거에서 어떻게 특허 성립성을, 보호성을 인정을 받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린 6월에 나온 그 연방 대법원의 판례가 이제 앨리스 콜 vs CLS 뱅크 이렇게 돼 있어서 보통 앨리스 판결, 앨리스 룰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핵심적인 내용만 딱 따서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the questions, 보통 이제 판결을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받았다. 판결은 이런 식으로 내리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보통 미국 그 케이스를 보면. 그래서 보면은 이슈는 우리가 지금 받은 질문 these claims, 어떤 그 이 특허의 claims가 patent eligible 하냐, 101 성립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instead drawn to patent ineligible 특허받을 수 없는 abstract idea로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정리를 하고 we hold that 어떻게 판결되냐면 the claims at issue are drawn to abstract idea of intermediated settlement 이라는 그런 특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abstract idea다. 그리고 merely requiring generic computer implementation fails to transform that abstract idea into a patent eligible invention. 그런 abstract한 경제적인 내용을 단순히 아주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실행된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특허 성립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We therefore affirm judgment of Federal Circuit. 그래서 2심에서의 판결을 컨펌을 했습니다. 좀 의미를 살펴보면은 몇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이제 adopts 그 이전에 있었던 메요라는 중요한 케이스에서 two-step analysis framework를 특허 성립성에 대해서 law of nature 관련해서 그런 프레임워크를 정리를 했는데 abstract idea에 대해서는 아니었지만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abstract idea가 들어간 경우에도 특허 성립성 판단할 때 메요에서 적용했던 two-step analysis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내용도 하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concept of intermediate settlement, 어떤 경제적 그런 컨셉트는 like that of hedging against financial risk in Bilski라는 또 유명한 그 비즈니스 메서드에 관련된 판결과 마찬가지로 financial risk에는 abstract idea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거는 intermediate settlement와 관련된 거는 abstract idea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abstract idea,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단순히 mere recitation of generic computer, 그냥 특허 명세서 클레임에 청구항에다가 그냥 그거를 그런 abstract 아이디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것만으로는 특허 성립성을 인정받기에 불충분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약간 그 히스토리를 좀 보면요, 연방 대법원이 1972년도에 처음으로 patent eligibility 이슈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거기서 클레임된 문제가 됐던 invention은 algorithm to convert binary code decimals into pure binary, 그냥 0101, 1100 뭐 이런 넘버로 바꾸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거였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특허 성립성 인정받을 수 없다. Because it is directed to abstract idea that would wholly preempt the use of algorithm. 단순히 플러스는 덧셈이다라는 그런 연산식과 비슷하게 그렇게 알고리즘에 대해서 특허를 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라는 논리였고요. 그다음에 플루크라는 또 그 이후에 판결도 비슷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1981년도에 보면 다이어라는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서는 computerized 그 invention은 computerized process for curing rubber based on mathematical formula. 수학적인 공식이 들어갔지만 그걸 이용해서 고무를 curing하는, 경화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허 보호의 대상이다. Eligible as an application of law of nature or mathematical formula to known structural process may well be deserving patent protection. 그래서 그런 걸 썼지만 결국 어떤 산업적인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귀결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특허성을 인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다이어 케이스가 signal the beginning of new era. 소프트웨어 또는 궁극적으로 인터넷 또는 비즈니스 메서드의 특허성을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굉장히 방향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알파라는 케이스에서 1994년에 페더럴 서킷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레스토라이저라는 그런 디스플레이 관련된 어떤
기술 단계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이지만 산업적인 이용 가능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연결됐으는 특허성을 인정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런 방향성을 더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유명한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케이스, 페더럴 서킷에서 1998년도에 나왔는데 Data Processing System for Hub and Spoke Financial Services Configuration, 아주 전형적인 금융 기법에 대해서 특허성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eligible as business method under 이제는 적용되지 않는 useful, concrete and tangible result test라는 것으로 인해서 특허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 뭐 인터넷 붐도 불고 뭐 그래서 BM 특허 한국에도 마찬가지 영향을 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던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1981년에 다이어크에서부터 쭉 소프트웨어, 인터넷, 비즈니스 메서드에 대한 특허성을 광범위하게 인정을 해주다가 1910년에 나온 빌스키 케이스 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거는 특허성을 인정해줄 수 없다라고 처음으로 이제 조금 범위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요, 그다음에 앨리스에서 점점 좀 너무 광범위하고 문제가 있는 특허들은 정리하는 방향을 조금 어떻게 보면 펜들럼이 시계추가 다른 방향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스키를 보면은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칭 관련된 파이낸셜에서 해칭 관련된 내용이고 컴퓨터를 쓰지 않는 그런 컴퓨터가 꼭 필요하지 않는 형태로 클레임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내줬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페더럴 서킷에서 이거는 머신 or transformation test, 머신을 어떤 뭐 컴퓨터를 쓰든지 아니면은 어떤 물리적인 변환이 있어야 된다, 그런 테스트를 했는데 아무런 해당이 없다.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특허성을 부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방 대법원에서는 마찬가지로 특허성을 부인했는데 단지 이런 머신 or transformation test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굉장히 경직된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발산할 수는 없고 이런 테스트를 쓸 수도 있으나 다른 테스트를 이용해서도 좀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특허성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요라는 데서 이제 그런 특허성을 판단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고요. 히스토리를 조금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벤슨 1972년도에 특허성을 부인하면서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을 이렇게 강하게 변호사나 변리사가 주장을 못하다가 다이어부터 이제 바뀌어서 스테이트스트리트까지 쭉 그 특허성을 광범위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미국의 뭐 어떤 산업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서 1980년대 초에 페더럴 서킷 코트를 설정을 하고 만들고 그러면서 특허를 이제 강화하는 정책으로 가는 그런 정책과 일맥상통하다고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이라든지 그때 굉장히 많은 특허들이 나오면서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되고 몇 년, 5년, 10년 지나면서 그런 특허들을 너무 무리하게 넓은 클레임 스코프를 갖는 권리들의 이제 행사가 되면서 어뷰즈다, 남용이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2000년 후반부터 빌스키를 통해서 좀 문제 있는 특허들을 걸러내는 그런 작업들이 특히 이제 사법부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빌스키, 그다음에 메요, 그다음에 이제 앨리스로 이제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앨리스 특허에서 이제 이슈가 됐던 특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요. 하나의 특허 479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권리를 넓게 행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티뉴에이션, 한국의 뭐 분할 출원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쭉 여러 가지 이제 패밀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표 특허는 479 특허를 놓고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479가 이제 특허가 나온 게 99년도 한참 이제 닷컴 버블이 있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그 비즈니스 메서드에 대한 BM 특허에 대한 권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막 인정되기 시작한 그때 이제 나온 특허입니다. 그래서 그 특허가 등록이 된 후에 2003년도에 패턴 트롤, 뭐 특허 괴물이라고 불리는 앨리스 콜프라는 회사에 이제 전달이 됐고요. 그 특허의 이제 claimed invention을 보면은 computerized scheme for mitigating settlement risk. 여기서 settlement라는 거는 법상의 합의가 아니고 financial 상의 청산을 하는 거를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영업 방식, settlement risk에 대한 것을 컴퓨터라이즈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클레임을 하나 보면 33항 여러 가지 클레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보면은 a method of exchanging obligations is between parties 해서 the
the method comprising the steps of creating some credit record, obtaining some information, 그다음에 allowing some transactions, only these transactions that do not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를 조금 더 약간 넓게 보면 클레임을 좀 빠져나와서 보면요, include more than a full page of prior identified through examination IDs. 그래서 이 특허의 선행 기술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를 특허 그 권리자가 또는 그 examiner가 엄청나게 많이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중에 이런 거를 미리 특허청에 알리지 않으면 선행 기술 자료를 알리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권리 행사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선행 기술 자료를 이미 다 특허청에 다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나온 도면들을 보면은 10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BM 특허로서 101개의 도면은 상당히 많은 양일 거고요. 그 다음에 특허의 상세한 설명을 보면 이렇게 아주 읽기도 힘든 폰트로 60개의 칼럼이니까는 약 한 3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길게 설명되어 있고, 만약에 저걸 명세서상에 번역을 한다면 한국 특허 추론으로는 뭐 100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레임도 39개의 청구항을 잡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컨티뉴에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패밀리 특허를 만들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appears to be patentee's best step forward for patentability of abstract business method. 아주 추상적인 그런 파이낸셜 그런 금융 아이디어를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고 비용을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뭐 적어도 몇 천만 원 내지는 억대의 비용을 들여서 이걸 내가 한번 인더스트리를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노력의 결과였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갔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저렴했던 그런 큰 의미가 없었던 특허는 거기까지 돈을 쓸 이유도 없었을 테고요. 그래서 디스코트에서 이제 나온 걸 보면은 held that all of the claims are patent ineligible, 특허성이 없다. Because they are directed to abstract idea of employing, 그런 금융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허성이 없다. 그렇게 1심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제 2심에 올라갔습니다. 페더럴 서킷에서 미국에서 특허 관련돼서 2심을 총괄하는 페더럴 서킷에서 이제 의견을 냈는데 issued 135page long opinion. 135페이지짜리 제가 본 것 중에서 아마 최근 근래에 나온 오피니언 중에서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피니언도 많은데 뭐 dissent, 나는 의견을 달리한다. 뭐 concurrent, 나는 일부 의견을 같이 하지만 또 이런 생각은 좀 다르다. 또 아마 저지 레이더, 지금은 이제 사직했지만 저지 레이더는 뭐 퍼스널 노트 뭐 이런 것도 막 달았습니다. 또 참고하자면 나는 또 이런 생각도 있어. 그래서 뭐 온갖 의견이 나와서 결론적으로는 affirm 했습니다. patent eligible 하지 않다고 한 결과는 인정했으나 the court however could not reach a consensus on the standard for analyzing the abstract idea exception to patent eligibility. 그래서 이제 실무를 하는 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특허성을 판단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케이스가 이 특허가 중요하 사느냐보다도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했는데 그 유명한 페더럴 서킷의 저지들이 결론을 못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그 479 특허의 이제 클레임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 특허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록 매체 청구항이고 메서드 청구항, 방법항도 있고, 근데 저지에 따라서 정말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페더럴 서킷 이 케이스가 나왔을 때 한국에서도 이제 이거를 뭐 발표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파악도 안 되고 막 헷갈리고 그래서 아무튼 더 헷갈렸습니다. 이게 나오고 나니까 as a result everyone in limbo.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를 상황을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코트에서는 비즈니스 메서드 관련된 이제 특허 소송이 붙었는데 그 저지가 이거는 지금 판단이 안 된다. 무효 유무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스테이했습니다. 자기가 당사자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일단 그냥 중지시켰습니다. 중지시키고는 뭐라 그랬냐면은 앨리스 판결이 곧 나올 테니까 Supreme Court will hopefully lead to an opinion that shall provide guidance for innovators, district courts alike.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이 나올 때까지 나는 판단을 유보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혼란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 코트 결론이 나왔는데 의외로 페더럴 서킷과 달리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Supreme Court reached an unanimous decision as to the eligibility and validity of the patents in suit.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패턴 보호 대상 아니다라고 깔끔하게 결론을 내린 게 금년 6월 19일이었습니다. 전반적인 큰 프레임에서 보면은 긴장 관계, 두 가지 어떤 정책적인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tension between patent protection and ineligibility. 첫째는
이런 abstract 아이디어, 뭐 덧셈, 뺄셈, 알고리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basic tool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work.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한 베이직 툴이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게 있고, 또 한쪽에서는 on the other hand, exceptions to eligibility should now not swallow all patent law because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보면은 모든 특허는 기본적으로 자연 법칙을 이용. 한국에서는 아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된다. 아예 자연 법칙이 들어가 있고, 또는 뭐 내추럴 피노미넌, abstract 아이디어 다 어느 정도는 인발부돼 있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는 아예 특허 법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많은 논의들을 이제 그 판결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이어라는 그 케이스에서 나온 투-스텝 어널리시스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first, determine whether claim at issue is directed to patent ineligible concept such as law of nature, phenomena, natural phenomena, abstract idea. 이게 핵심적인 컨셉이 기술적인 게 아니라 뭐 그냥 자연 법칙 또는 abstract 아이디어에 대한 것이냐.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경우로는 뭐 기존의 영업 방식, 뭐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영업 방식이라든지 금융 뭐 이런 것에 해당하느냐 물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if so, second, determine whether additional elements in the claim has inventive concept sufficient to transform the claimed abstract idea into patent eligible invention. 뭐 금융이라고 관련된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를 안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뭔가 이 발명자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인벤티브한 그런 게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그게 특허성을 인정받을 만큼 충분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앱스트랙트하긴 하지만 일단 프레임워크는 그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적용하는 모형을 보면 first step으로는 is this claim directed to a patent ineligible concept, abstract 아이디어냐? 답은 그렇다. Yes. 왜냐하면 similar to hedging against financial risk, 빌스키에나 그 앞에서 나왔던 벤슨 앤 플룩에서 나왔던 뭐 알고리즘이나 마찬가지로 abstract한 아이디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는 그런 금융에 관한 내용도 abstract 아이디어다라고 이제 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어떤 inventive 컨셉이 있느냐? 답은 없다라고 봤습니다. Setting aside an abstract idea, the only inventive concept here is requiring a generic computer to perform generic computer function. 이 특허 청구항에 이제 나와 있는 것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트랜잭션을 얼라우한다, 그런 거를 컴퓨터로 한다라고만 돼 있고, 이 컴퓨터에 어떤 독특한 어떤 기술적인 내용을 전혀 쓴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인벤티브 컨셉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claims at issue had nothing of substance to underlying abstract idea and thus patent ineligible 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나오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액션들이 취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보시면은 가장 먼저는 미국 특허청에서 보면은 USPTO issued preliminary examination instruction, 한국의 어떤 심사 지침, 심사 규정 같은 것이 이제 앨리스 가이던스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나오는 게 보면 6월 25일, 채 일주일이 안 된 기간 안에 나왔으니까 뭐 당연히 이제 다 특허청하고 이제 얘기가 사전에 돼 있었겠죠. 그래서 발표가 되자마자 바로 어떤 혼란을 줄이기 위한 굉장히 좋은 액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랙티션, 그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바로 가이던스를 주었고요. 또 이제 특허 심사관들께서도 헷갈리지 않도록 바로 줬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따서 그대로 전달해서 computer implement abstract idea는 only if they claim significantly more,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상당한 수준으로 abstract idea 이상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실무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abstract idea가 뭐냐? 거기 일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예를 주었는데 fundamental economic process, 이게 이제 금융 관련된 그런 기법들이 많이 해당될 거고요. methods of organizing human activities,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시는 뭐 게임들, 아주 단순한 게임, 뭐 포카를 서로 치는데 그걸 그냥 이런 포카 방법이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경우,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methods of organizing human activity에 해당될 거고요. 아니면 mathematical formula itself, 아니면 정말 단순한 아이디어, 그런 것들은 abstract 아이디어의 예시로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게 나오면서 미국 특허청에서는 앨리스 룰링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를 일단 준다고 했다가 그걸 다시 철회하는 상황들이 막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앨리스를 바탕으로 해서 101 특허 성립성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해서 등록을 거절하는 거절 이유를 내는 그런 사례가 3배 이상 늘었다고
뭐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습니다만 뭐 한 사람이 이제 스터디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1 섹션을 바탕으로 해서 오피스 섹션이 나온 게 예전에는 한 이런 여러 가지 그 분류인데요. 분류가 예전에는 한 40% 정도 2014년 1월 앨리스가 나오기 전에는 한 40% 정도 했던 여러 가지 IPC 그 분류상에서 2014년 7월 앨리스가 나온 이후로는 막 80%에서 100%까지 일단 거의 거절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큰 실무에서의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뭐 마찬가지 결론입니다만은 등록률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20%, 40%에서 있었던 것들이 거의 20% 밑으로 뭐 어떤 그 분류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더럴 서킷에서도 펜딩됐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비즈니스 메서드 관련된 특허들이 이제 무효가 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거 뭐 자세하게 설명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단순한 데이터 그 자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을 한 카메라에서 다른 카메라로 디카에서 뭐 스마트폰으로 움직이더라도 이 사진이 동일한 어떤 이미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그래픽의 특징들만 데이터로 잡아서 뭐 기계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데이터로 이렇게 이미지로 보이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 셋 자체를 특허를 냈는데 그거는 특허성이 없다고 이제 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이제 보면은 단순한 시그널 어떤 뭐 매체에 저장되지도 않고 그냥 단순한 시그널 뭐 전파 뭐 이런 것들은 특허를 안 준다 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런 것들은 특허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빙고 게임 뭐 굉장히 클레임 자체는 뭐 길게 했습니다만 이게 보면은 뭐 인풋이 있고 스토리지가 있고 해서 셀렉트하고 뭐 아주 그 단순한 빙고 게임을 막 최대한 느려서 이거를 게임 컴퓨터로 한다 이거 특허성 없다라고 페더럴 서킷에서 바로 한 2달 안에 2달 정도 지나서 이제 판결을 내렸고 비슷하게 method for guaranteeing a party's performance of online transaction 뭐 온라인 결제를 꼭 일어날 수 있도록 개런티해주는 그런 메서드 특허성 없다. 또 어떤 케이스에서는 이제 특허가 이제 무효가 됐습니다. 그 특허는 온라인 매칭 뭐 인터넷상의 소개팅 서비스 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무효가 됐는데 그 패턴티가 페더럴 서킷에 이제 어필을 한 겁니다. 근데 앨리스가 나온 걸 보고 아우 이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알아서 자기가 그 케이스를 터미네이트한 이제 알아서 철회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디스트릭트 코트에서도 following Alice business method patents continue to fall like dominoes.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본 걸로는 특허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비즈니스 메서드 관련된 것도 뭐 문제가 된 케이스들이었긴 하겠지만 애초에 이제 거의 대부분 무효가 됐고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온라인 애드버타이즈먼트,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는 좀 특허성이 있을 거라고 뭐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는 지금 페더럴 서킷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테이크어웨이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까? 일단 앨리스가 이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메서드에 대한 특허를 못 내주겠다는 의미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특허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었고요. 단지 will business method claims be subject to higher level of scrutiny than other technical claim. 아주 뭐 반도체 기술, 뭐 이런 자동차 기술 이런 거에 비해서는 특허성에 대해서 일단 가이드라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사관들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고 아까 그 데이터를 보신 것처럼 이제 거절률이 다소 증가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느끼시겠지만은 그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앨리스 판례 이후로도 예를 들어서 앱스 가이드가 뭐냐 또는 뭐 인벤티브 컨셉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후 이제 판결을 통해서 더 이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후에 페더럴 서킷이나 디스트릭트 코트 케이스도 계속 살펴보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허를 출원하는 데 있어서는 뭐 포기할 게 아니고 어떤 뭐 게임이라든지 뭐 파이낸스 관련된 비즈니스 메서드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할 때는 아무래도 방향성은 기술적으로 더 기술을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너무 광범위한 비즈니스 메서드를 노리기보단 자기의 비즈니스 메서드 아니면 경쟁자의 굉장히 타겟된 그런 클레이밍을 내려가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과 기계가 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좀 분리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하는 것 어떤 뭐 단순한 계산
그런 거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1초에 10,000번을 계산한다. 그거는 사람이 분명히 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좀 더 기술적인 특징을 좀 잡아서 클레임을 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소송에 있어서는 뭐 모든 소송에서 다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소프트웨어나 또는 비즈니스 메서드, 인터넷과 관련된 특허에서는 원어원 디펜스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increased because Alice made business patent more vulnerable 하고요. 특히나 예전에는 뭐 그 원어원 갖고 잘 인정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특허권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그 논박할 수 있는 서로 이제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좀 질질 끌었는데 앨리스가 나온 이후에 법원에서 아주 초기에 이거는 이제 썼습니다만 이제 102 12b6나 12c 모션이라는 거는 초기에 바로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권리 주장할 수 없는 특허다라고 하고 그게 인정받은 케이스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나중에 가서 뭐 난인프린지먼트라든지 뭐 그런 거 다 뭐 데미지 뭐 손해배상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소송 초기에 바로 소송이 그 디펜스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정리될 수 있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특허의 그 뭐 내용에 따라서 기술적인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뭐 이제 마무리 말씀은 이 앨리스 특허도 앨리스 판결도 마찬가지고 이제 최근에 나온 아메리칸 인벤트 액트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도입된 IPR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더 그 법원의 포지션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에서는 특허 받을 수 없다 또는 특허 무효 심판 절차도 상당히 지금 많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터파리테스 리뷰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미국 전반의 그 특허 시스템이라든지 소송 시스템이 좀 더 프리딕터블해지고 문제가 됐던 패턴 트롤이라든지 그런 특허의 남용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주는 그런 단계로 좀 들어왔다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특허의 시스템이 좀 더 프리딕터블해지면 좀 더 비즈니스 하기에 좋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뭐 제조업이 부활한다든지 그런 것과 같이 맞닿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궁금했던 뭐 BM의 히스토리를 전반적으로 다 알 수 있게 됐고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 그 2000년대 우리 벤처 붐이 일면서 그때 아마 맞춰서 그 SSB 사건이 판결이 나면서 우리인데 BM을 인정하는데 그래서 그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 앨리스 판결의 영향도 상당히 뭐 막강하네요. 앞으로 우리 판결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대부분에 계신 우리 박태일 판사님 말씀 한번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이 지금 김원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에 있었던 가장 최근의 동향을 이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상황까지 다 정리해 주셔서 우리나라 실무나 연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지정 토론문을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좀 다른 얘기를 조금 추가를 해볼까 합니다. 지정 토론문 보셨듯이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영업방법 발명이라고 지금 용어를 어느 정도 대법원이 정립을 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특허성을 인정할 것인지, 이제 우리 용어로 하면 이제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할 것인지, 사실 이제 하급심과 또 학계의 논의를 다 모아서 대법원이 좀 추상적이지만 기준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 미국이 좀 돌고 돌아서 결국 연방 대법원이 이제 빌스키나 또 최근에 앨리스 판결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과 어쩌면 이제 상당히 좀 맞닿아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발명의 정의 규정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결론을 가고 있지만 미국과 이제 결국은 비슷한 판단 기준을 양국의 최고법원이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오늘 발표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이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일정성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범위 내에서 특허성이 있는 것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이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될 정도로 이제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한동안 이 문제가 논란이 되다가 2008년 9년 무렵부터는 오히려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서 특히 이제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은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좀 다른 방향에서 오히려 발명의 성립성이 이제 좀 최근에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CAFC에서 이 부분을 많이 논의했던 주된 쟁점이 사실은 이제 과연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가를 논할 때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이런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조해왔던 특허 요건에 들어가기 전에 이 굉장히 앞단계 부분에 해당하는 이것이 과연 특허 대상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촘촘한 채를 가지고 걸러야 되느냐 아니면 상당히 좀 일단 좀 낮은 허들을 가지고 통과하고 나서 선행기술과의 대비에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한 좀 정책적 판단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FC에서는 이제 그 점을 많이 논란을 일으켰던 것 같고요. 근데 연방대법원의 비스킷 판결의 영향 때문에 점점 그 기준을 좀 높여야 된다는 쪽이 다수를 차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심사 과정을 보면 사실은 뭐 발명의 성립성을 가지고 거절되는 확률은 이제 상당히 낮았던 것이 지금까지 경향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발명의 성립성을 가지고 심사관이 이제 거절류 통지를 냈다가 이후에 절차 진행의 내용이 굉장히 좀 애매해지거나 모호해져서 소송까지 오는 단계에 가면은 그냥 처음부터 좀 진보성이나 신규성의 거절을 하지 왜 이렇게 했나라는 이제 비난을 가하기도 할 정도로 진보성이나 신규성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고 발명의 성립성을 문제 삼는 것을 좀 경계하거나 꺼리는 그런 실무상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성, 신규성 갖고 해도 이미 수많은 좀 특허를 뭐 무효시키거나 거절하는데 충분하다라고 하는 뭐 비판에 가까운 그런 평을 받기 때문에 사실 뭐 거기에 더해서 다른 어떤 엄격한 허들을 만들 필요성이 좀 없었다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영업 방법 발명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인 이 기계 발명에 좀 가까운 측면이 있는 뭐 건축 분야라든지 이런 발명들에서 좀 발명의 성립성을 문제 삼는 거절류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절류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앨리스 판결에서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이 모호함을 굉장히 느끼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는 이 발명의 정의는 뭐 일반적으로 독일의 콜러라는 분이 뭐 장안에는 그것도 이제 산업혁명이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 가지고 과연 이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이 그 당시 학계나 실무가들의 머릿속에 별로 의문 없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자연 법칙을 이용한다는 관념도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기계를 중심으로 한 발명에서 적합했던 그런 이제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약학과 관련된 발명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영업 방법 발명이나 이제 소프트웨어 발명에서 많은 어려움을 일으켜 왔는데요. 오히려 이런 규정이 없었던 미국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이제 유연한 기준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규정과는 달리 이제 자연 법칙이나 추상적 아이디어, 자연 현상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판례 이론을 계속 발전시켜 오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서로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제가 지적 토론문에 뭐 약간 썼습니다만 이제 특허청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심사 기준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좀 더 강력한 내용을 담으려는 노력도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그 당초 의도보다는 약간 좀 신중한 개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특허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컴퓨터 관련 발명을 기존에 인정했던 것보다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발명 형식으로 청구범위 형식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이런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대한변리사회 페이지에서 이제 평을 하는 걸 보니까 이런 개정이 이루어지면 통상적으로 관련 특허 출원이 이제 대폭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최근 한 2, 3년간 좀 소강 상태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영업 방법 발명이나 컴퓨터 관련 발명의 이 성립성 문제가 이제 출원 건수가 좀 증가하면서 다시 좀 대두하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앨리스 판결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제 USPTO의 기준 같은 것이 계속 참조되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질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지금 대법원 판단 기준과 지금 미국에서 보여지는 빌스키나 앨리스에서의 판단 기준은 뭐 문헌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실제로 법관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작용해서 발명에 적용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는 상당한 모호성이 있다는 것도 이제 공통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그 발전된
판단 기준을 위해서 이제 학계와 실무회가 모두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코멘트하는 것으로 지정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판사님은 판사님 입장에서 그냥 그 보충 토론해 주신 걸로 그렇게 하고 혹시 특별히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없으면 질문 다음 아니셨어요? 예,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우리 조영 교수님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와 박대일 판사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이 통합지식재산학회의 출범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는 그런 그 학자와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그 경제 발전의 역사와 그리고 이 법 제도의 역사 등을 봤을 때 정말 지금 이제 지식재산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갈등에 놓여 있어요. 남반구와 북반구의 갈등. 그런데 그것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매체의로서 리더십을 훨씬 더 그러니까 많이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러한 그 이 통합 학술 지식재산 학회 등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활동이 좀 더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연관된 것으로 자그맣게 저희 홍익대학교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5년 전부터 2010년부터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서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수요에 의해서 학생들의 수요에 의해서 박사 과정을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같이 이제 이 지금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전문가 양성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이제 통해서 이 분야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은 박대일 부장판사님께서 사실 강론적으로 좀 상세한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논해보자 하고 합니다. 이 변호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 초반에 보여주신 슬라이드 한 장 중에서 이 미 연방 대법원의 그 이제 지난 30년간의 특허 이 판결 그 사례들을 보여주셨는데 사실상 이제 정말 많이 이제 이 사건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어요. 절대적인 숫자도 이제 많이 늘었지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의미가 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980년대에는 미 연방 대법원에서 1년에 약 150 내지 175건의 사건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지금은 한 1년에 67, 그러니까 70개가 안 돼요. 그런데 1980년대를 통틀어서 특허 관련 사건은 단 6건, 즉 1년에 한 건도 안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2010년대에는 벌써 올해만 해도 6건, 즉 1980년대 10년간 들었던 그 사건 그 숫자를 벌써 올해 안에 지금 작년에는 벌써 6건이 나왔고 올해도 이제 한 6건 정도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특허 관련 분야뿐이고 그리고 이제 저작권이나 다른 뭐 레남 액트 상표라든지 부정경쟁 방지법 관련 사건들을 보면은 그것보다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미 연방 대법원이 그러면 어떠한 뚜렷한 추세를 보여주면서 이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작권 분야를 봤을 때는 작년에 유명한 그 켈장 사건, 그것은 특허 권리자가 아닌 특허 권리자래. 저작권 권리자가 아닌 저작권 사용자에게 좀 더 우위적인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회색 수입품, 그레이 임포트가 이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그런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이었는데 또 올해의 두 저작권 사건을 보면은 그것은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판결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일관적인 그런 어떤 이제 추세가 없는데 특허에서는 굉장히 분명해요. 그 추세가 어떻게 지금까지 인정되어 왔던 그런 그 특허 특히 성립성의 분야를 상당히 협소화시켰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사건 이후로 굉장히 광범위해졌던 그런 그 특허 성립성의 이 범위를 빌스키 등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좁혀졌다라는 그런 그 결론이 나오는데 사실 이 미 연방 대법원의 그 구두 발언을 요즘은 이제 팟캐스트로
내려가지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회가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들어봤어요. 앨리스 사건을. 그런데 거기서 그 판사들의 그 이제 질문 내용을 들어보면은 비즈니스 메서드, 영업 특허에 대한 영업 방법 특허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적이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브레야 판사 같은 경우에는 과연 비즈니스 메서드를 가지고 신규성이나 어떤 그런 진보성이 있는 그런 특허를 낼 수가 있냐, 그런 기술을 발명을 할 수가 있냐, 대답을 한번 해봐라 하고 계속 물어봐요. 그 대리인들에게 법정에서 법정에서 발언하고 있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서도 나왔던 것 같이 이제 3명의 판사는 오히려 비즈니스 메서드 자체가 이 특허를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형식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연방 대법원과 그리고 연방 상소법원의 미묘한 그런 긴장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저에게는 빌스키도 그렇고 여기 앨리스 판결도 그렇고 사실 결과적으로는 똑같았어요. 이 CAFC에서도 연방상고법원에서도 이 특허가 무효다라고 판결을 내렸었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도 같은 판결이 내렸었는데 그 이유가 다른 거였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 빌스키에서는 그 상고법원에서 사실은 실무자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좀 뚜렷하고 명확한 기준을 내려줬는데 그것을 대법원에서 이제 없고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너무나도 혼돈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사실 앨리스의 판결문을 보면은 그 이제 이 페더럴 코트에서는 거의 대법원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런 어떤 일종의 세컨 게싱을 하면서 이렇게 판결문을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많은 똑똑하고 유능한 판사분들이 이렇게 막 이 엇갈리는 그런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이 과연 그 빌스키 판결문이 실무에서 그렇게 도움이 되었나 그리고 그 폐해를 지금 이제 앨리스에서 조금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발표자 이 변호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제 두 가지인데 결국 이 특허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지식재산 그 법을 이제 기반을 해주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뭐 노동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 발전 촉진론이라든지 또는 인권론까지도 이제 거론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허법의 특성상 가장 유력한 것은 이제 경제 발전 촉진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작권이나 다른 것과는 달리 이제 본인의 자가적인 노력에 의해 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왔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을 해서 공개를 해주면은 그 사람이 이제 독점적인 그런 권리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메소드 패턴트가 결국 이런 경제 발전에 이렇게 이 공헌을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그것을 아예 이제 저하를 하고 있는 그런 역할로 판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실증적인 그런 연구도 좀 몇 가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비즈니스 메소드 패턴트를 계속 이 법원에서 인정을 해줄 것인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의 가능성을 약간은 열어뒀지만은 사실상은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 고객들이 비즈니스 메소드를 가지고 와서 특허를 출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앨리스 판결이 사실 실무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처음 부분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출원한다든지 할 때 전략을 어떻게 달리 조언을 하겠느냐. 이걸로 봤을 때는 분명히 예전보다는 그 비즈니스 메서드 출원에 대해서 좀 예를 들면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굉장히 많은 그 비즈니스 메터 특허들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인터넷이라는 게 막 이제 발전되면서 나왔던 95년도 또는 그 이전부터 2000년 초에 출원됐던 것들이 이제 10년, 15년 지나면서 권리 행사가 되면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분명히 비즈니스 메서드를 독특한 어떤 카테고리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리칸 인벤트 액트를 보면은 특허를 무효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되는 그만큼 이제 실효성 있는 인터 파레스 리뷰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것과 유사한데 조금 다르게 그 패턴 서브젝트 매터가 그 비즈니스 메서드인 경우 CBM이라고 해서 커버드 비즈니스 메서드를 해서 그거는 또 다른 뭔가 특별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쉽게 특허를 이제 특허성을 챌린지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한시적으로 앞으로 제가 정확한 기간의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한 앞으로 10년 정도 그런 제도를 한 뒤에는 IPR로 이렇게 통합되게 돼 있습니다. CBM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IPR로 통합되게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이때 한때 이렇게 붐이 있고 아무런 기준이 없었을 때 막 나온 그런 인터넷 특허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좀 자연스럽게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익스펙테이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아주 막 브로드한 뭐 인터넷을 통해 뭐 소개팅을 하겠다라는 그런 컨셉의 특허들은 실제로 지금 나오지 않게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거는 지나갔고 그렇다 그러면은 좀 더 내로한 그런 권리 범위를 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메서드로 좀 더 내로하게 추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것처럼 빙고 게임을 그냥 오프라인에서 그냥 빙고 했던 것들을 그냥 단순히 컴퓨터로 한다. 그런 걸 또 누가 와서 출원 내겠다 그러면 제 생각에 말리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MMORPG라는 아주 그런 복잡한 DB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특성들이 굉장히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특허를 낸다고 하면 제 기억에는 뭐 10년 전부터 이미 한국에서도 다 그런 것들 출원을 냈고 등록이 됐고 그런 것들은 권리 행사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비즈니스 메터는 아니지만 좀 기술적인 것들이 결합된 것들은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게 과연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않고요. 예전에 봤던 통계 중에 미국에 특허 출원되는 특허 중에서 약 5% 정도가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인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해서 뭔가 새로 발명을 만든 것이 엄청나게 많은 특허 중에 5%나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 또는 인터넷이 경제의 발전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 그런 또는 그것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전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간 것 같지는 않고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엄격하게 봐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닐까 싶고 실무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주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던 특허들이 이제 패턴 트롤들이 주로 아주 많이 사용했던 게 비즈니스 메서드 관련된 특허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추상적이 아니면 사실 변호사들은 돈을 벌기 더 좋죠.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일단 돈을 써서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돈을 벌었습니다만 문제들이 있는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타겟팅을 해서 공격할 때 그런 문제가 있는 특허들을 공격할 때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그 이후의 단계 갈 필요 없이 CBM을 통해서 특허청 앞에서 특허청 절차를 통해서 특허를 공격을 해서 죽이든지 아니면은 실제 소송을 할 때 진행을 많이 하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 12B6 모션 같은 걸로 이 특허는 성립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권리가 없으면은 뭐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저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특허 시스템은 뭐 출원뿐만 아니라 소송을 통한 특허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전반 시스템은 이번에 그 아메리칸 인벤트 액트 또는 그걸 통해서 선출원, 뭐 IPR, 그래서 문제가 되는 특허들은 좀 정리를 하고 그러나 권리 범위는 충분히 다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정말 큰 데미지를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프리딕터블해졌고 더욱 특허 시스템은 강력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포럼 쇼핑을 한다. 어느 나라에서 우리가 저 회사와 특허로 소송으로 붙을 것이냐라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미국 법원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매력이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발표하고 토론한 내용들이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실무나 연구에 좋은 이제 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장시간 우리 발표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